고대국가에서 이제 세 번째 신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출주제 5번째에 해당되겠고요. 신라는 역사가 매우 깁니다. 신라에서 통일신라까지 합치면 한 1000년 정도 역사를 배우셔야 돼서 이 1000년 동안의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백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신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가 성립되는 과정, 전성기, 그리고 이제 삼국 통일 시기로 넘어가요. 요거하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시기, 분열되는 시기로도 나뉘게 되는 거죠. 크게 역사가 한번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건국과 전성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도 건국 신화가 존재를 하고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경주 지역에, 지금 여러분들 불국사나 석굴암 있는 경주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 경주 지역에 가면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위에서 내려왔었던 사람들, 유이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연합으로 신라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래서 나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것을 주로 이렇게 신화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박혁거세라는 시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초창기의 정치 형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뒤늦게 발전을 하죠. 왜냐하면 초반에 보면 왕의 성씨가 하나가 아닙니다. 박씨, 석씨, 김씨, 삼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다라는 건데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박석, 김씨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 김씨,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동생이나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습이 아직 안 되네요. 그럼 신라가 발전하는 거,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거는 어떤 왕들이 기틀을 마련을 했을까? 이제 그게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신라 발전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지증왕이랑 버풍왕에 각각 지금 별표가 3개씩 달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업적은 섞어서도 많이 나옵니다. 빈출되는 주제니까 2개를 나눠가지고 구별을 해볼게요. 우선은 왕이라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쓰기 이전에 중요한 사람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물 마립간이 있는데 신라가 특이한 점은 왕을 가리키는 고유의 호칭이 있었다라는 거고 왕의 힘이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조금씩 변하고 확장이 되면서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깁니다. 맨 처음에는 거서간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쓰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는 거서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거서간이라는 호칭이 있고 거서간에서 이제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차차웅은 또 제사장이라는 뜻을 겸하고 있고요. 이사금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을 선출해서 왕으로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립간이 나옵니다. 마립간. 자, 뇌물마립간.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썼던 왕인데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었던 이 시기, 이사금에서 마립간 호칭을 뇌물마립간이 처음에 쓰는데 대군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강력한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강력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이사금이나 차차웅보다 왕권이 강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왕위가 세습됩니다. 이제 선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데 박씨, 석씨, 김씨가 하는 게 아니고 번갈아 하는 게 아니고 김씨성이 마립간을 독점합니다. 독점으로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왕권이 좀 강력해졌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뇌물 마립간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물이랑 연결해서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유물이랑 연결되는 게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뇌물 마립간 시기에 왜구가 쳐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고구려에 SOS를 보내죠. 그때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5만 명을 이제 광개토 대왕이 파병을 해주죠. 이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왜구를 물리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냥 물리쳐준 게 아니라 요 뒤에는 고구려의 굉장한 어떤 내정 간섭을 받게 되더라. 이때 도망치는 왜구를 찾아서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이 고구려 군대가
금관가야 지역까지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금관가야도 타격을 받아서 가야의 맹주가 바뀌는 이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를 하고 대가야가 반장을 하게 되는 그런 연쇄작용까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광개토 대왕릉비라는 비석에도 적혀 있고 이 관계를 증명해주는 유물이 우리나라에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실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보물로 격상된 유물이 되겠죠. 호우명 그릇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이 호우명 그릇이라는 게 나왔죠. 이 그릇이 출토된 지역은 경주의 한 고분인데 호우총이라는 고분인데 신라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제작된 거는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이것이 광개토 대왕의 기일에 제삿날에 기념품으로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물건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제사에 참석을 할 정도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유지됐었다라는 거를 이 유물이 증명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이 호우명 그릇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그릇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증명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표가 3개씩 들어가 있는 지증왕과 법흥왕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증왕,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립간으로 즉위했지만 왕으로 죽는 사람이죠. 지배자의 최고 통치자의 호칭을 마침내 왕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왕호만 바꾼 게 아니고 나라 이름도 바꿨어요. 여기 지금 신라라고 국호를 바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도 변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자의 칭호를. 자, 신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의 경주, 그 신라 지역은 국가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어떤 사극 드라마가 있었는데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신라를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는 게 나옵니다. 주로 계림이라고 호칭을 많이 했었고요. 서라벌, 선하벌, 계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증왕 때 신라라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신라라는 호칭은 사실 먼 훗날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싶다, 통일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아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라는 호칭은요. 여러 긴 글자에 몇 글자를 따가지고 약칭을 만든 건데 덕업 일신 망라사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왕의 덕이 신라왕이 왕의 덕이 널리 퍼져서 사방에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건데 그물처럼 주변을 다 감싼다라는 뜻인데 이 주변을 망라한다라고 하는 거는 삼국 전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싶다, 통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와 희망사항을 담은 국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배자의 칭호를 중국식의 왕호를 가지고 와서 왕으로 변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뭔가 나라의 꼴을, 고대 국가의 꼴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데 우경, 지증왕 때 우경, 이거는 선사시대 선지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우경,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를 하는 거 지증왕 때 되어야 나옵니다.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를 이용해서 쟁기로 밭을 갈게 하는 거 우경은 이때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일본과의 영토 분쟁 때문에 이 얘기가 종종 나오죠. 우산국을 정벌했다라고 나옵니다. 우산국, 울릉도입니다. 노래 옛날에 다 외우시지 않으셨어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자, 우산국 정벌은 독도하고도 연결됩니다. 왜냐면 이 부속섬으로 되어 있고요.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또 보여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보통 묶습니다. 우산국을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좀 확실시한 게 있고요. 이때 이미 지역적으로 도서 산간 지역에서의 도서 지역의 범위를 조금 정해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우산국은 특별하게 현재에도 문제가 되는 영토 분쟁에 해당하는 독도가 좀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종종 선지에 나오기도 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주고 동시전이 설치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증왕 때 뭐가 많이 바뀌어요. 국가가 꼴을 갖춥니다. 꼴을 갖추고 우경을 장려하면서 농업의 생산력이 늘어났겠죠. 그럼 먹거리가 늘어나고 생활의 환경이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도 있지만 이거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도 경주에 시장이 생깁니다. 시장. 동시라는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동시라는 시장이 있어요.
동시라는 시장이 있고 이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 필요하겠죠. 그 관청이 동시전이에요. 동시라는 경주의 시장이 있고 이거를 감독하는 게 동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 경주의 동시를 감독하는 관청 동시전이 있었다. 이거는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선지에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거 생각해 주시고 이걸 단순 암기만 하실 게 아니라 왜 지증왕 때 시장을 수도에 설치를 하고 이거를 감시하면서 상업을 통제하고 지능을 국가가 케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경이 생기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경제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버풍왕.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에 왕의 이름에 힌트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버풍왕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버풍왕은 그냥 문자 그대로 불법을 진흥시키고 흥하게 하고 법을 흥하게 한 왕입니다. 불법은 불교가 되겠고 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율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버풍왕. 병부를 설치했대요. 뭔가 체계적으로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에 왕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중앙부서 병부 설치합니다. 본격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등을 설치했다라고 나옵니다. 상대등. 화백회의의 주관자이자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을 설치함.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귀족적인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회의라는 거 고구려 그리고 이 부여 쪽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신라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등, 화백회의가 그건데 신라의 귀족회의 기구인데요. 물론 백제에도 귀족회의가 있었죠. 정삼회의라는. 자,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제라는 거죠.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9명이 찬성했는데 1명이 반대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건이 통과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백회의는 이런 원탁 같은 데서 시작해요. 이런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귀족 대표들이 나오는 거죠. 귀족 대표들이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서 각자가 자기가 쓸 수 있는 패들이 있습니다. 찬반을 던질 수 있는 패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원탁에 둘러앉아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여기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해당 패를 던져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한 한 표를 형성을 한다고 해서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대등이라고 불러요. 대등. 여기에 들어가는 귀족들은 대등이고 이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대표자가 있는 거죠. 반장처럼 상대등. 그러니까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라의 귀족회의 기구는 만장일치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상대등을 설치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귀족과 중앙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흥왕의 저 법자에 해당하는 율령반포가 나오네요. 드디어 율령반포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집권, 왕권 강화, 이거 체제 정비하기 위해서 법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율령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신하들의 등급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신하들의 등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공복을 제정합니다.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의 레벨을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붉은빛, 자줏빛으로 이 농도를 달리해서 공복을 제정했다라는 기록 찾아볼 수 있고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신라가 뭔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고요. 불교를 공인한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고대 국가의 성립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차돈이라는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경주의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이차돈 순교비가 있어요. 목을 쳤더니 거기에서 우유같이 흰 피가 솟구쳐 올랐다라는, 그리고 그 흰 피가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꽃비가 내렸다라는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본 귀족들이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전부 다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국가보다도 아주 독실하게 국교로 불교를 믿으면서 불국토를 만들려고 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공인됐다라는 것도 이제 법흥왕 때 일이고 불법을 흥하게 했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병부를 설치했다고 하는 건 뭔가 군사적인 거를 이제 체크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치된 병부를 가지고 금관가야를 마침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인근에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금관가야를 복속을 시키고요. 그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김구해라는 마지막 왕족에게 벼슬을 주어서 귀족으로 포섭을 합니다. 이 김구해의 손자가 김유신이 되겠습니다. 김유신이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나중에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신라의 전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전성기.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 진흥시키는 왕. 네, 광개토 대왕 땅을 광활하게 열었다. 광개토, 이 고구려 왕이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처의 왕들을 다 떨게 만들었다는 근초고 왕이 있었고요. 신라는 진흥왕이 있습니다. 신라를 크게 진흥시킨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흥왕. 자, 진흥왕의 업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다 꿀꺽 차지를 했고 자기 영토를 돌아본 다음 한강 유역이 신라의 땅인 것을 확인하는 독특한 비석을 하나 세웠다라는 거, 요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자료와 같이 출제가 되기 쉽죠. 자, 진흥왕,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사실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까지 신라의 영역은 상당히 협소한 동쪽의 하단부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뺏긴 백제가 마침내 사비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연합을 해서 신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사실 백제 성왕은 한강의 중요한 지역을 신라에게 줄 생각이 없었겠죠. 그래서 상류 지역의 일부를 좀 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진흥왕은 여기에서 만족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백제 성왕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의 상류를 점령을 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뒤통수를 친 거죠. 뒤통수를 쳐서 성왕을 배신하고 백제가 다시 가져가려고 했었던 한강의 하류 지역,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원수지간이 되어서 백제 성왕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왕을 전사시키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백제와 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둘은 동맹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되는 건데 단순히 한강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진흥왕은 가야를 위쪽에서 금강가야를 정복을 하죠. 버풍왕이. 그리고 진흥왕 때 나머지 대가야마저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영토를 조금 더 남쪽으로도 확장을 하게 되고요. 옆쪽으로도 확장을 하게 되고 영토가 확장돼요. 진흥왕 때 영토가 많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지역을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 거를 순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여기 설명 나오죠. 왕이 나라 안의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를 순수한다라고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대통령이 뭐 순행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넓어진 영역을 살펴보고 자 이제 여기가 이 신라의 땅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비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산 위에다가 설치했었던 북한산비가 있겠고요. 북한산 순수비. 요거는 실제로 북한산 꼭대기에 있다가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현재 북한산 꼭대기에 순수비가 있는데 요 모습을 본따 가지고 만든 복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북한산비를 필두로 창녕비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령비 등등등 순수비를 건립을 합니다. 순수비가 많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토가 많이 넓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비석은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북한산비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백제와 고구려하고 전쟁 불사해야겠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전쟁, 삼국 통일전쟁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또 뭘까요? 진흥왕의 생각에는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 집단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기꺼이 죽을 만한 집단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든 집단이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기존에 있기는 했는데 원래는 청소년,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서 청소년 집단에 교육도 시켜주고 풍류도 즐기게 해주는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기구로 올린 거예요.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화랑도.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출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들을 약간 우상처럼 만들어서 이들을 따르는 낭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젊은이들을 넣어놓고 이들을 국가적인 우상과 선발대로서 키우는 겁니다.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는 집단으로 키우는 거죠. 화랑도 자체가 무슨 히어로즈의 모임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거를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집단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신라의 전열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서도 큰 활약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화랑도가 개편됐고요. 이제 진흥왕 때 영토가 넓어지고 내보일 만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전성기가 되었을 때 역사책 만든다고 했었죠. 이 신라에서도 국사가 이때 편찬이 됩니다. 이때 진흥왕이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신라의 역사를 집대성한 국사라는 책을 편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거는 현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신라의 전성기가 되고요. 자, 전성기 끄트머리에 우리가 또 선덕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라를 얘기할 때 독특한 특징이 유일하게 삼국 중에 여기만 여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덕여왕. 총 3명의 여왕이 있었는데 선덕여왕이 그 출발점이고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까지 3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신라에만 아주 독특한 신분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고요. 여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골품제도라는 게 있죠. 골품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혈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뼈에다 등급을 매기는 거랑 비슷한데 골과 품이 있는 거죠. 골,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어요. 성골, 진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이 있습니다. 품. 그 다음에 육두품으로 나눠지는 걸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신라는 성골끼리 혼인을 해서 나온 자녀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골, 거기에 자녀만이 성골 출신으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성골 밑으로 귀족인 진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성골 남자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없는 거죠. 성골 공주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 남자냐 여자냐보다도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성골 여성이었던 선덕여왕이 이 덕만공주가 왕으로 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같은 논리로 진성여왕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덕여왕 때 대야성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대야성전투 앞선 백제시대 한번 봤었죠.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초창기엔 아주 용맹했다라고 했어요. 의자왕이 국경지대에 아주 중요한 신라의 성이었던 대야성을 공격을 해서 대야성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대야성을 지키는 성주 부부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주 부부가 바로 김춘추의 딸 부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김춘추가 이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구려에다가 올라갔는데 고구려 올라가서 군대를 달라고 했는데 고구려가 좀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거죠. 뭐 땅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군대를 요청하기는커녕 거기서 군대도 얻어내지를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들어갔던 거고 이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김춘추는 고구려한테는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갔냐면 바다 건너 저기 땅 올라가서 당나라에 넘어가서 당나라에 원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당연합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선덕여왕이 왕이 됐을 때 말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 내부에서는 신라 내부에서야 골품 때문에 이걸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주변의 중국이나 주변국들에서 선덕여왕을 많이 무시합니다. 여자가 왕이라니 라고 하면서 되게 비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막 괄시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처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을 좀 해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정책으로 본인의 어떤 성별의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경주 지역에 가면 안타깝게도 남아있진 않은데 황룡사 구축 목탑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박물관이랑 모형 같은 게 축소 모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황룡사라는 사찰이 있었고 굉장히 큰 사찰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80m가 넘는 굉장한 높이의 목탑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축 목탑. 이게 그 승려, 자장률사의 건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9층짜리 목탑을 세운 이유가 주변의 나라가 주변 9개 국가가 이 탑을 올릴 때마다 하나씩 복속을 한다라는 뜻으로 요거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으로서의 여자 왕의 한계를 문화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상징물이었던 거죠.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훗날 고려시대의 몽골과의 전투에서 불에 타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주 어디에서도 이 구축 목탑이 보였다라고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고만 전해지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목적을 잘 모르는 건축이 경주의 랜드마크인 첨성대입니다. 이거 뭐 안 본 친구들 없을 텐데, 안 보신 분들 없을 텐데, 첨성대는 천문 관측을 위한 기구라고 지금 나오지만 사실은 천문 관측을 했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천문 관측 기구라는 부가 설명은 조선시대 역사책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신라시대 사람들이 작성한 역사책은 남아있지도 않고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이걸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문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지에 너무 작은 크기로 있어요.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건축물입니다. 실제로 천문대라기보다는 어떤 천문학의 어떤 지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하는 상징물에 가깝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천문대라고 하느냐? 첨성대라는 한자가 조선시대에 전해지는 첨성대의 한자가 별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문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별을 관찰했다는 기록은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이랑 관련된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이고요. 요즘에 사료로 기출자료에 많이 나오는 게 호우면 그릇입니다. 바닥에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에 광기도 대왕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자 덕분에 이 유물은 보물이 된 거고 역사적인 내용을 증명까지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책에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유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2015년에 그냥 일반 유물에서 보물로 격상된 유물입니다. 중요한 유물이겠죠. 그래서 출제를 하기에도 좋은 유물이니까 역사적인 내용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보겠습니다. 가장 꼴찌였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을 하게 됐던 건가? 뭐 이건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려 있지만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동맹을 당나라랑 하게 되었고 어떻게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왜 동맹국이었다가 나중에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겨가지고 어떻게 삼국통일을 했는지 이거의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나당동맹 결성에 별표가 땡땡땡 쳐져 있습니다. 김춘추, 훗날의 태종 무열왕입니다. 훗날의 태종 무열왕인데 이 김춘추가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하는 거에 실패하고 나서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태종과 나당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여러분 당태종 기억나시나요? 당태종은 왜 이 연합을 오케이 했던 걸까요? 당태종이 누군가요? 고구려를 침략을 했지만 정벌을 하지를 못하고 안시성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결국에 후퇴를 해야만 했던 사람. 그 이전에 수나라도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했고 당나라도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내부의 이런 분란이 당나라에게는 기회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당태종은 이때 당시에 벌써 연합을 맺으면서 배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반도를 당이 지배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나름의 큰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나당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백제 먼저 멸망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자 먼저 백제입니다. 나당연합군. 자, 신라에는 김유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출병을 하죠. 황산벌 전투가 있습니다. 자, 신라에서 김유신이 군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계백과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백제의 계백 장군 5천 결사대를 데리고 오죠. 5천 명의 필살의 결사대를 데리고 오는데 백제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때에 계백은 죽을 생각으로 온 거예요. 죽을 생각으로 와서 본인의 가족을 본인의 손으로 죽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필살의 배수진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초창기의 서너 번의 전투는 초반의 전투는 압도적인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백의 군대가 계속해서 승전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물리적인 숫자의 차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백의 5천 결사대는 이 김유신의 5만 군대에 거의 짓밟히다시피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거죠. 이 전투에서 계백이 패하고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웅진 쪽에 들어가 있었던 의자왕이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백제는 망합니다. 이게 660년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백제 역사가 700년입니다.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망하면 미국이랑 전쟁, 이거 그냥 예시예요.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다시 되살리려고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무려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망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백제의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주류성이라는 성에서 의자왕의 아들을 데리고 와요. 부여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왕의 후손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 장군인 흑지상쥐가 임존성이라는 성에서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죠. 부흥운동은 초반에는 잠깐 성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실패하는 거죠. 660년에 망하고 나서 바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백강전투, 3년 만에 백강전투라는 마지막 전투에서 외나라의 수군이 또 백제의 부흥군을 돕기 위해서 백강까지 또 와요. 배 타고 왔는데 나당연합군하고의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결국에 이 패배로 인해서 백제 부흥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된다라고 보고 백제 부흥운동까지 완전하게 실패하면서 정말로 백제는 역사에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 다음에 이제 백제를 처리했으니까 위로 올라가 봐야겠죠. 고구려로 올라갑니다. 나당연합군은 그대로 고구려 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에서부터 평양성을 공략을 하게 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백제가 공식적으로 망한 660년에서 8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고구려는 마지막 왕인 보장왕 때입니다. 이때 연개소문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때였죠. 연개소문이 그리고 사망을 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에 고구려가 안에서부터 붕괴를 해서 나당연합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도 700년 역사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일어나요. 안승이라고 하는 이제 보장왕의 혈육을 가지고 뭐 이게 외손자라는 말도 있고요. 뭐 서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왕족인 안승을 데리고 와서 고안승이겠죠. 고씨겠죠. 고안승을 추대해서 고구려의 장군인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보장왕의 후손을 추대를 해서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고구려는 이것마저도 내분으로 망해요. 내분이 발생을 합니다. 내부에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내분이 발생을 하고 이 내분 내용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데 안승이 건모잠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대단히 위기를 많이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분이 발생해서 결국 세력이 흩어지게 되고요. 자, 신라가 이 틈을 파고듭니다.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가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낌새가 조금 이상해서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멸망시킨 나라의 후손들의 부흥군을 자기 군대로 포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승에게 익산 지역을 주면서 거기에 보덕국이라는 자그마한 나라를 세워주고 너 보덕국 왕이야 라고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안승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어차피 이 고구려 다시 일으킬 수 없다면 지역의 왕으로라도 들어가서 이 목숨과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고구려는 부흥운동에 실패를 하는 거죠. 내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순차적으로 나당이 연합을 해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이제 삼국통일하면 되는데 삼국통일 직전에 이제 드디어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냅니다. 저 눈에 가시 같았던 고구려가 망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한반도에 당나라를 막을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은근슬쩍 안쪽에다가 뭐 안동 도호부 이런 거 설치합니다. 자기들의 관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통치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여기에서 신라가 위기감을 느끼고 야, 우리가 호랭이를 끌어들였구나. 그래서 이 둘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옵니다. 나당 전투에서는 이 2가지의 지명과 지리 모양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 다 이겼어요. 설행기라고 하는 당나라 수군 장수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수군을 또 기벌포라는 데에서 격파라고 한 거.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따닥으로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영토까지는 신라가 차지하면서 약간 일시적이라기보다 일부는 다 못 찾았지만 삼국 통일을 마침내 달성을 한 거죠. 이게 신라 문무왕 때입니다. 통일 이후의 신라를 이전에 그냥 신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뒤의 신라를 앞으로 통일 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부흥운동에 관련된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어서 밑에 기출 사료가 나오고 있네요. 백제 부흥운동, 흑지상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인지 이름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흑지상지의 백제 부흥운동에 관련된 사료도 밑에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날개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날개 문제는 거의 뭐 퀴즈에 가깝지만은 요거를 풀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기출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신라에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즉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임금의 칭호를 왕으로 고쳤습니다. 국호와 왕호를 바꾼 사람이래요. 지증왕이죠. 지증왕. 이 사람은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의 업적으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죠. 지증왕의 업적, 지금 바로 3번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불교를 공인한 거는 지증왕이 했던 게 아닙니다. 불법을 흥하게 한 사람은 법흥왕이죠. 이건 법흥왕. 노비안건법은 여기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노비안건법은 이 고려시대로 넘어가죠. 고려 광종에 하는 거고요.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게 요게 지증왕의 업적입니다. 지증왕의 업적이고,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운 거는 선덕여왕 때였죠. 선덕여왕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밑에 정답 길잡이 있죠. 지증왕이구나. 우산국을 정벌한 게 지증왕의 업적이다. 지증왕의 업적이 좀 헷갈려도 확실하게 아닌 거를 찾을 수 있으면은 소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법흥왕. 밑줄군 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나는 신라의 제23대 왕으로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네, 병부 설치했대요. 공식적인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이죠. 병부 설치하고 율령 반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을 흥하게 한 사람, 법흥왕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법흥왕의 업적 골라줄게요. 노급을 폐지했다. 이건 이 시기에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더 뒤의 시기에 신문왕이 하는 일이고요. 신문왕. 불교를 공인했다. 법흥왕은 불법을 진흥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이게 답이네요. 2번입니다. 일단 2번이 답인데 독서 삼품가를 시행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아니고 더 뒤의 시기에 원성왕이라고 있습니다. 전혀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책을 억지로 읽으라고 시키면 되게 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독서 삼품가를 시행한 사람은 책을 읽으라고 시켜서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래서 원성왕이다. 사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독서 삼품가는 원성왕이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운 거는 법흥왕이 아니고 진흥왕이죠. 진흥왕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주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진흥왕이네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즉위하신 이후에 한 일이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화랑도를 개편했다. 진흥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읽자마자 이 특징이 진흥왕이군 이라고 바로 찾으시면 되는데, 진흥왕의 업적 맞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국학을 설립했다. 진흥왕이 국학 설립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병부를 설치하는 거는 바로 앞에 법흥왕이 하는 거였죠. 대가야를 정복했다. 영토전쟁 중에서, 영토확장 중에서 진흥왕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법흥왕도 영토 확장했지만 대가야가 아니고 금광가야였다는 점 헷갈리지 마시고, 독서 삼품가를 실시하였다. 독서 삼품가는 원성왕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이 업적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진흥왕이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체로 이런 문제가 어렵죠. 시기를 정확히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점짜리네요. 60회 기출 문제고요. 뭔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겠죠? 가를 먼저 볼까요?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은 황산벌 전투.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었죠. 김유신의 군대에 맞서서 이 개백의 결사대가 이 전투에 맞서 싸우고 있고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고 나서 망하는 거죠. 멸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대략 660년 바로 직전이겠네요. 660년이겠죠? 그때겠죠? 연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게 황산벌에 있었던 개백의 마지막 전투 장면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날을 보겠습니다.
당군을 물리친 기벌포 전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벌포와 매소성의 전투는 나당 연합군이 결렬되면서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우는 삼국통일의 마지막 단계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과연 뭔가 순차적으로 보면 되겠죠. 백제가 마지막 전투를 해요. 백제가 망해요. 백제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해요.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매소성 기벌포가 나옵니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들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나오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백강전투. 이게 어려운 게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는데 백강전투가 무슨 전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개백의 마지막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이 결사대와 함께 다 전사하면서 패배합니다. 사비성이 함락이 돼요. 660년 개백의 죽음과 함께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가 망합니다. 백제가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부흥운동 때의 전투가 백강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맞겠죠. 일단은 백강전투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고 나머지 거는 시기가 벗어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수대첩. 살수대첩 한참 이전이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당나라, 나당연합군 나오는데 당나라 이전이 수나라니까 더 이전입니다. 이거는 가해 이전이에요. 2번은 가해 이전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는 백제 성왕이 전사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해 이전입니다. 처인성 전투. 이거 처인성 전투는 뒷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이거는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몽골과의 항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나의 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신라시대 문제를 풀어봤고요. 마지막 기출문제 고대에서는 가야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플러스 가야죠. 그러면 사국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사국시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대 국가의 조건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형태여서 고대 국가에서 뺐을 뿐이지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다거나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가야는 최근에 굉장히 재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가야와 관련된 커다란 특별 전시가 있기도 했었고 현재 저기 아래쪽 동네로 내려가시면 가야가 있었던 김해나 고령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역사적으로 발굴과 재평가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건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야도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야는 고대 국가 바로 직전에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망했어요. 가야 연맹체가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왕을 하나로 선출하지를 못하고 각각의 가야에 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야 연맹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가야를 육가야라고 해요. 육가야. 근데 사실 이거는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육가야보다 더 많았던 적도 있고 더 적었던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름이 좀 분명하게 남아있는 가야 연맹 6개, 세력이 확실했었던 가야 연맹을 6개로 보고 있고요. 이 6개의 가야 중에서 맹주 역할을 했었던 반장이 존재합니다. 그게 초반에는 금광가야였고 후반부에는 대가야가 반장의 감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금광가야가 세워진 과정에 건국 신화가 존재합니다. 김수로왕 모두 알고 계실 텐데 김해 지역에서 금광가야를 건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 아시죠? 삼국사기하고 같이 고려시대 만들어진 이련 스님이 쓴 역사책인데요. 여기에 신비로운 그 탄생 설화 그리고 구지가라는 노래가 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교재 왼쪽에 스토리 미리 보기 보시면 김수로가 6개의 알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가야를 상징하는 6개의 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태어난 이 수로, 김수로 왕이 여기에 맹주의 대표자의 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광가의 건국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은 부인인 허황옥의 신비로운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대가야 가야 관련된 전시에서 허황옥이 실제로 바다를 건너서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인도 정도로 비정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외부에서 넘어와서 실제 최초로 국제 결혼을 한 왕족으로 취급이 된다라는 거를 그때 전시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기출 사료에는 금강가야랑 관련된 이 설화 내용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구지가 아시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뭐 이런 내용의 구지가가 있습니다. 대표를 우리를 이끌어줄 영도할 지도자를 원했었던 이 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상제에 의해서 지도자를 얻게 됐다라는 내용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인과관계를 보면 외부에서 내려온 세력이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전기가야, 가야 두 개로 쪼개서 볼 거예요. 전기가야, 후기가야 있습니다. 맨 처음에 3세기쯤에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이 있었습니다. 육가야의 반장을 금강가야가 하던 시절인데 얘네는 왜 쇠퇴를 했을까? 쇠퇴한 이유, 본인들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백제와 신라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낀 것처럼 껴가지고 세력이 약화가 됐어요. 처음에. 그리고 5세기에 결정적으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보낸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려고 보내준 군대 때문에 금강가야가 영향을 받습니다. 왜군이 또 하필이면 금강가야 지역으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이쪽으로 군대가 밀려 들어와요. 5만 명의 군대가 밀려 들어오면서 금강가야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때 아주 급속도로 쇠약해지고요. 이 맹주의 자리를 대가야에 넘기게 돼요. 전기가야 연맹 해체되고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해가 아니라 고령, 안쪽 지역인 고령에서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연맹이 결성이 됩니다. 김수로의 형제인 이진 아시왕이 건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후기가야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백제하고 신라하고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리고 6세기 초반 정도가 되면 또 의외로 백제나 신라하고 대등하게 세력을 다툴 만큼 성장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도를 보면은 피자 조각처럼 백제랑 신라 사이에 이렇게 뻑하고 껴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거든요. 약간 고립되어 있는 모양새예요. 아래쪽은 바다니까. 그래서 이런 영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하고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신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사이를 돈독히 하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신라에 흡수됩니다.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금강가야가 멸망하면서 흡수가 되고요.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죠. 김구해를 비롯한 왕족이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들어온 신라 왕족의 후손이 바로 김유신이 되겠죠. 그래서 김유신은 진골 귀족이었죠. 자, 대가야는 언제 망하느냐? 대가야는 백제를 도와서 관산성 전투에도 참전을 했지만 백제가 그 전투에서 패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세력이 덩달아 약해지게 되고요. 신라 진흥왕이 마침내 연약해진 대가야를 흡수하게 되고 멸망시키고 가야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 지역의 대부분은 신라가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가야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고대 국가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갑니다. 고대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자, 그러면 가야 연맹이 왜 우리가 고대 국가에 넣어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가야를 강조하는지 문화 경제 파트 때문에 그래요. 가야 연맹의 경제는 어땠냐면 사실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주변이에요.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농사 짓는 거 굉장히 크게 발전했고요. 일찍이 낙동강 유역의 인근에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야 지역에 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마한, 진한, 변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변한 지역이 있었어요. 변한. 이 변한은 철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질 좋은 철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가야만이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 철제 갑옷과 덩이쇠가 지금도 유물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양질의 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철을 외부로 수출을 했었던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쇳덩어리 그 자체가 화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작된 덩이쇠는 화폐와 같은 교환의 그러니까 돈처럼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야의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무덤에서는 시신의 밑에 철도 레일처럼 이 덩이쇠를 막 깔아놨던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서 무역 이득을 취하는 어떤 형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철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철의 생산, 그리고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요. 이 바닷가를 통해서 해상교통을 통해서 낙랑과 외에다가 아주 질 좋은 철을, 덩이쇠를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가야의 중심이 되는 김해라는 지역이 있죠. 김해.
김해. 이 김자가 쇠금 김자입니다. 쇠. 그리고 뭐 금도 관련이 되겠고요. 쇠의 바다. 쇠가 거래되는 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자체, 지명 자체에 철과 관련된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가야 연맹은 특히 굉장한 문화 수준으로 유명했는데 금관가야랑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매우 중요하게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구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관가야 쪽이랑 대가야 쪽을 섞어 놓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안쪽에 그러니까 바다랑 먼 지역이 있어요. 평야 지역. 땅이 있는 안쪽의 지대는 고령이고요. 대가야고 바닷가랑 가까운 쪽에 김해입니다. 금관가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령 쪽을 보겠습니다. 고령. 고령이 제일 유명한 거는 지산동 고분군인데 지금 고령 지역은 이거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무덤은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보통 저렇게 커다란 무덤 저거 그냥 작은 산만 하거든요. 저런 무덤 보통 경주에서 보시죠? 경주에 있는 그런 고분군, 대릉원의 고분군을 생각을 하실 텐데 천마총 같은 거. 근데 그 정도 크기 되는 무덤이 고려에도 있어요. 가야에도 있습니다. 가야 지역에도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건 신라의 왕족들의 무덤은 평지에 있어요. 그런데 가야 사람들은 산의 능선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이미 산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 산에 능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능선 꼭대기를 따라서 마치 공룡의 등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의 효과가 뭐냐면 무덤은 원래 요만한데 이거를 이 언덕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조금 더 커 보이는 이렇게 무덤을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야 되는 우러러보는 효과를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덤이 지산동, 고령의 지산동에 가면 따다다다다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금동관도 있었고요. 금동관도 있었고 철제, 갑옷, 판갑옷이랑 투구 같은 것들 나온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지역의 대성동 고분군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성동 고분군 가장 유명한 데인데 금관가야 유적이고요. 철제 갑옷이랑 아마도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었던 흔적으로 청동 솥이나 원통형 파형 동기 이거는 여기서 제작된 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품이죠.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했었던 흔적이 무덤의 유물로 나온다, 껴묵거리로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것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요. 추가적인 문화유산 보면은 금관 하면 보통 신라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가야에도 금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금관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신라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순금으로 제작된 금관이 발견이 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유사하게 신라의 금관과 유사하게 생겼고요. 머리 가리개라는 게 있어요. 철이 많이 생산됐었던 만큼 철제 무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한테 입히는 전용 갑옷이 발견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야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토기 제작 기술입니다. 상형 토기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특정 모양으로 만드는 토기라는 건데 요거는 뿔잔인데요. 뿔잔인데 토기하고 토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구우면 도기가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지고 이 도자기 형태의 토기와 도기를 만드는 게 가야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술잔인데 아주 섬세하게 모양이 상형된 게 특징이에요. 뭐 수레바퀴 모양, 집 모양, 대 모양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독특하게 생긴 목이 긴 접시나 그릇 같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의 토기나 도기들은 굉장히 유명해서 일본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의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금관가야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금관가야.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해 지역에 세워진 이 나라, 김해 지역이라고 힌트가 나오고 김해 구지봉, 대성동, 김해 수로왕 여기서 금관가야인 거 금방 찾아줄 수가 있고요.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전기가야 연맹의 반장 역할을 금관가야가 했었죠. 답은 1번이고요.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금관가야 학교가 아닙니다. 신라 거죠.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한 거는
백제 무령왕이 웅진 지역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어떻게 금관가야인 걸 알아내는지 밑에 힌트가 똑같이 나와 있고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금관가야의 경제 상황, 금관가야 경제 상황 볼게요. 가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작 뮤지컬 초대장입니다. 김수로와 허황옥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래서 태어나 땡땡땡 가를 건국하였다고 전해지는 김수로 왕이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을 만나서 혼인하게 된 이야기를 한편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로가 언급되면 금관가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금관가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낭랑과 외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그렇죠. 김해라고 한다면 쇠의 바다, 철의 바다, 수출했다. 연결 바로 되죠. 이것도 1번이 정답입니다. 낭랑과 외에 질 좋은, 품질 좋은 철을 수출을 했다.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거는 고대 국가 시기 뒤쪽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거 해당 사항 없고요.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두었다. 이거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활구라고 불린 은병을 제작했다. 이것도 고려시대로 넘어가야 되네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내기법이 완전히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이 한참 뒤네요.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상평창, 활구, 은병, 표주박처럼 생긴 요만한 은 화폐입니다. 요거 다 고려시대 특징인 거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가야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나오면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대가야의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고 대가야가 사실 가야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3점의 배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대가야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 유적지하고 지역 특징, 이름 이런 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초급의 기출 문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거 봄에 곡식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죠. 구율제도. 이거 을파소라는 명제상이 어떤 시대 어떤 국가에 고구려 때,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을파소가 하는 거죠. 진대법은 요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요거 고구려 거죠. 22 담로를 설치하였다. 이거 백제 무령왕이네요. 백제 무령왕이 웅진 시절에 하는 겁니다. 웅진.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그렇죠. 대가야는 처음부터 정기가야에서 반장을 했던 건 아니고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맹의 맹주가 됩니다.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한 것은 발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발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디테일 설명 아래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대가야를 금관가야에 비해서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지하고 고령 지역의 명칭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가야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찬란한 철의 왕국 땡땡 특별전 500년의 역사를 만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도의 위치상에서 이거 가야와 관련된 특별전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가야입니다. 가야 특별전이고 철의 왕국이라는 별칭을 또 쓰고 있어요.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선지 4개가 있습니다. 금관이 있고요. 너무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금관, 말머리 가리개, 기마, 인무령, 뿔잔 전부 다 가야의 유물인데 하나 혼자 톡 튀죠. 금동대양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제 유물이었죠. 유물 이름에 사실 아예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원래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원래.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거는 이 부여에서 발견된 금동 대양로가 되겠고요. 요거 부여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백제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대 국가 문제에 지금 신라에
에서 가야 파트까지도 연결해서 좀 봤고요. 이제 삼국 통일하고 나서 통일신라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통일신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할을 또 하게 됐고 후삼국이 도래하게 되는지, 이것도 뒷시기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